법률행위 종류 23페이지. 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 개수에 따른 분류를 했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죠. 이 단독행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없는 단독행위.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앞으로 쭉 많이 보게 돼요. 문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 중에서 유언하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나중에 물권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물권의 포기, 동산 물권의 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권리 포기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186조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매치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단독행위 두 개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특징이요, 행위 한자의 일방적 의사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자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독행위 하는 자의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그 세 번째 줄에는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줘요. 단독행위라는 건 법률이 인정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렇게 불러요. 단독행위 법정주의. 예외는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봅니다. 원칙이고, 두 번째,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를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건 기한 가서 볼 텐데, 하여튼 단독행위 두 가지 특징, 단독행위 법정주의하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 원칙을 머릿속에 일단 담아둡니다. 예외는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또. 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는 게 계약하고 합동행위인데요. 계약은 계약의 양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요. 다시 말해서 계약의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각각,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각각 상대방을 향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달라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과 매수인의 목적이 다르죠. 매도인은 돈이 목적이고, 물건 팔아서 돈을 갖는 게, 돈을 취하는 게 목적이고, 매수인은 돈을 주고 물건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계약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해 있고,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해 있고 목적이 다르다. 이걸 대립된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립이 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게 계약이 됩니다.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 반면에 합동행위는 역시 계약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대립되질 않아요.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갑을병이 셋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이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의 일종입니다. 사단법인, 영리사단법인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갑을병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얘네들은 갑의, 을의, 병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의사표시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어요. 어떤 방향?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향. 방향이 같죠? 그리고 목적도 같아야 하나의 회사가 설립이 되겠죠. 그렇죠? 갑을, 병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달라. 갑은 책 만들고, 을은 건설업하고 싶고, 병은 운수업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의 회사가 설립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 계약과 구별이 되겠죠. 두 번째로,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해요. 이렇게 갑의 상대방 을, 을의 상대방 갑. 그러나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어요. 서로 모여갖고 주식회사 설립하는 것이지, 이 합동행위는 뭐가 없다? 상대방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없는 게 두 개가 나타나요.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겠지만 상대방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우리 민법 규정 중에는 상대방이 꼭 있어야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규정들은 합동행위는 적용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규정이 108조 허위 표시하고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 이런 규정들은 허위표시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들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없는 합동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런 규정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특징이 합동행위는 있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계약하고 다음 페이지 합동행위 그 개념과 특징들을 각각 머릿속으로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네. 밑에 예제 보세요.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1번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아까 외웠어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 그쵸? 네. 자, 두 번째 분류가 오른쪽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묶어서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처분행위.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1월 30일 날 갑이 등기서류를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을이 갑으로 받은 등기서류를 가지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요. 그렇죠? 보통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대표적인 과정이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1월 10일 날 있었던 갑과 을의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있게 되면 갑과 을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이거 이행해야죠. 언제 이행해야 돼? 1월 30일 날. 이렇게 의무가 생기고 나중에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남기는 행위. 그걸 채권행위라 그래요. 당사자 간에 의무가 생기고 나중에 그 발생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채권행위 중에서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도 불러요. 채권행위 중에서 계약을 뭐라고 한다? 채권계약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채권행위 이렇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를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1월 10일 날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아파트가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였던 경우 상관없죠? 왜? 1월 30일 날 갑은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당시, 즉 채권 행위를 할 당시에 갑은 그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 즉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요거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는 나오기 좀 힘들죠? 작년 시험 보신 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나왔었나? 안 나죠, 기억이? 네, 안 나. 이미 기억이 저편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그치? 작년에 나왔어요.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종국적. 자, 여기서 갑이 이렇게 등기서를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갑에서 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요게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처분행위. 더 이상 할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갑과 을의 관계는. 이렇게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 그 처분행위 중에서 이 아파트와 같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걸 물권행위. 갑이 누군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을에게 팔아먹어요. 채권양도. 채권은 물권이 아니죠. 이렇게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줘. 이걸 준물권행위 이렇게 불러요. 갑이 갖고 있던 특허권을 넘겨주거나 상표권을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런 걸 준물권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준물권행위. 어쨌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이 준물권행위에 채권양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무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근데 요 같은 채씨인데 배가 다른 게 하나 있어. 채무인수라고. 채무인수는 채권행위예요. 채무인수라는 건 다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채무를 나중에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죠. 그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예요. 자, 지금 채씨 형제가 셋이 나왔어요. 채무인수,
채권량도 채무면제. 그 중에서 저 채무인수, 요 놈은, 김정남이야. 김정남. 얘는 김정은이. 김정남이. 둘이 형제죠? 얘는 배가 달라. 채무인수는 채권행위고, 채권량도, 그 다음에 채무면제는 처분행위고.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채권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각각 동그라미 1, 2, 3 쭉 읽어주시고요. 특히 양가로 3번에 보면 준물권행위 동그라미 1번에 얘가 채권량도 채무면제가 있죠. 그렇죠? 이 채권량도 채무면제와 구별하여 채권행위의 채무인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채무인수. 쓰세요. 채무인수. 채권행위 중에 그 채권행위 동그라미 1번에 얘가 매매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더 써. 채무인수라고 해요. 하나 더 써. 자, 이렇게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를 구별하셔야 돼요.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 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밑에 보세요. 다음 중 행위 당시에 처분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즉 처분권이 없어도 유효한 것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채권행위 고르라는 거예요. 계약 고르면 되죠. 1번이죠. 계약 고르면 돼요. 1번. 교환계약에 체결되죠. 다음 페이지 분류식, 요식. 이건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분류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류식. 생전사후행위는 행위 한 자가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생전행위, 유언처럼 유언을 한 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기면 사후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사후행위를 죽은 후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출연 비출연은 조금 중요합니다. 출연행위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증가하는 게 출연행위예요. 이때 행위자의 재산 감소, 상대방 재산 증가, 그리고 상대방도 맞은편 당사자에게 출연행위에서 상대방 재산 감소, 맞은편 상대방 재산 증가, 이렇게 서로 출연행위가 있으면 유상이 돼요. 매매 같은 게 전형적으로 유상이 됩니다. 반면에 증여처럼 어느 한쪽에 출연행위만 있으면 이거를 무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출연행위 속에 유상과 무상 두 개가 있어요. 반면에 비출행위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려. 권리 포기죠. 그러면 포기한 자의 권리만 감소할 뿐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하진 않아. 이런 경우가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해. 이 동의했다 해서 부모의 재산이 증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재산 증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출연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 개념 간단히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이 신탁행위라는 건 일정한 일을 맡기는 행위예요. 뭘 맡기냐 하면 권리를 맡겨요. 권리를 맡기는데 맡긴 권리가 목적보다 커. 맡긴 권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해요. 등기 명의를 넘겨줘요. 소유권을 넘겨줬죠. 근데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냥 소유권은 가만히 등기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일정한 목적하에 목적을 넘는 권리를 이전해 주는 행위를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탁행위. 독립보조, 주전정단에는 각각 계약법 가서 따로 봅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 종류를 구별했어요. 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도 특히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출연, 비출연, 이런 것들이 가끔 지문에 나옵니다. 가끔 지문에 나오고 문제도 등장하니까 최소한 그 세 덩어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얘가 어떤 게 있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법률행위 요건으로 갑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했던 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위자가 원했던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걸 뭐라고 한다? 성립요건. 즉 법률행위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계약이 체결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성립요건이고, 그 체결된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게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유효, 무효를 판단하겠죠.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 그 법률행위는 부존재다. 부존재니까 유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